자, 346페이지.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 요 세 개가 사실 민법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중개실명에서도 나오고요. 이 실명법은, 세 개 과목에서 나와요. 부동산 실명법, 요거만. 일단 민법에서 나오고요. 중개실명에서 나오고, 그 다음 어디서 또 나오냐면, 예, 공시법에 나와요. 공시법에서도 가끔 아마 이걸 일단 이 과목을 좀 다룰 거예요. 근데 이 세 과목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세 과목에서 각 한 문제씩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 15회 때인가 16회 때인가는 중개사법, 민법, 공시법 세 과목에서 그 무려 이게 세 문제가 나왔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놓으시고 유형 같은 경우를 잘 이렇게 보시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일단은 명의신탁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일단 보죠. 거기 보니까 이제 유형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자간 명의신탁이 있어요. 이자간 명의신탁 혹은 또 넘겨놓는다 그래서 이전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거는 또 어떤 유형이냐면, 자, 일단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저는 A, B로 합니다. 민법선서는 뭘로 해요? 갑을 뭐 이렇게 하죠. 그놈이 그놈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A, B나 뭐 갑을이나. 자, A가 있는데 부동산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어떻게 돼요? 나 지금 부동산 갖고 있는데 빚을 좀 안 갖고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어떻게 돼요? 들어오려고 그러죠. 뭘로? 경매나 공매로. 그럼 도망가야죠.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걸 네가 좀 잠깐 가지고 있어. B한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자, A와 B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A와 B가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등기를 넘겨주게 되죠. 주로 이제 등기를 넘겨줄 때는 뭔가가 건더기가 있어야지만 넘겨주죠. 그러니까 뭐 이제 매매라든가 아니면 증여라든가 주로 이제 매매 같은 걸로 많이 일단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계약서. 근데 가짜로 매매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흔히들 가장매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넘겨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탁자와 수탁자 찾아봐야죠. 아까 신탁자, 수탁자 일단 봤죠? 신탁자가 누구였죠? 예, 얘가 실권리자. 자, 신탁자는 누구다? 실권리자. 수탁자는 등기부상 명의자라 그랬죠? 얘가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는 거고, 실권리자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효력. 아까 뭐랬어요? 명의신탁 약정 어떻게 된다? 무효라 그랬죠. 약정도 무효고,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 어떻게 돼요? 예, 등기도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럼 등기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 얘한테 자동적으로 귀속하게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이자간 명의신탁 얘기예요. 근데 자, 이 B를 한번 보세요. B가 수탁자죠. 그럼 얘가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했어요? 등기부상 명의자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내부로 지네들끼리 봤을 때는 야, 이건 내 거다. 네가 등기만 네한테 넘겨주는 거다. 라는 거 서로 알죠. 근데 겉으로 보면 이제 외부로 나갑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누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B가 소유권자가 되죠. 나쁜 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맘 먹으면 예, 팔아먹죠. 혹시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 수탁자가 C한테 팔아먹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 C는 이제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3자에게는요, 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제3자에게는 선의악이 불면하고 대항할 수 없다 그래요. 자, 선의 이런 거, 악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거죠. 예, 자, 선의악이 불면하고 얘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얘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못 찾아요. 그럼 이 A가 C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정 무효고 법적으로 등기 무효니까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혹시 이 경험은 있으세요? 내가 친구나 아니면 친척이나 명의로다가 했는데 얘가 싹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명의회복. 안 돼요. 명의회복 안 됩니다. 왜? 선의하기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은 일단 얘가 무조건 가지고 갑니다. 물론 이제 예외가 있어요. 얘가 적극 가담이고 어쩌고 하는 예외적인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고 일단 지금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했냐? 돈 내놔. 뒤로? 뒤로 좋지? 뒤로 어떻게 좋지 하는데? 방망이가 또 이렇게 필까요? 죽여요? 어이씨. 무슨.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말든지. 이때는 자폭하는 수밖에 없어요. 판단. 이거 저한테도 가끔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찾는 방법 없어요. 자폭해야 돼요. 너 어떻게 한다? 너 뭐 했다? 남의 물건 팔아치웠으니까 너 만약에 하면 같이 죽자. 같이 죽어요. 자, 그러면 얘한테 팔았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법이 위반됩니다. 하나는 일단 실명법 위반이에요. 자, 일단은 보죠. 신탁자는요, 형벌이, 신탁자는 형벌이, 이제 맡겨준 사람이 좀 이제 도망갔으니까 좀 저 형벌이 세겠죠? 얘는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요거는 이제 형벌은 재과목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민법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민법에서 하는데 재과목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얘 신탁자는 형벌이 어떻게 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의 벌금이에요. 세죠? 네. 그럼 이제 수탁자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준 사람뿐만 아니라 뭐도 받은 사람도 일단 법에 걸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 상황에서 이 수탁자가 만약에 얘한테 팔아먹고 챙겨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죄가 성립되냐면 횡령죄라는 게 성립돼요. 자, 횡령죄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법상 횡령죄예요. 그러니까 얘는 법이 두 가지 법이 걸린 거죠. 예, 어떻게 해요? 3년 1억에 걸리고 횡령죄로다가 다시 형법상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너 같이 죽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요. 얘도 이제 과징금 부과됩니다. 과징금 부과되고 그 다음에 얘도 너 이렇게 걸린다. 그러니까 너 나 같이 죽을래? 아니면 내놓을래? 그럼 여러분들은 팔아먹은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 배짜라 소리 잘못하면 진짜 배째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배째라면 진짜 배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진짜 배째라 그런 거예요. 그럼 뭐,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돈이, 이제 액수가 맞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린데, 어쨌든, 이제는 얘한테, 뭡니까? 내가 이제, 팔아먹고 나서 뒤에다 챙겨놓고, 뭐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배째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명의신탁 부분을 관계를 갖다가 이제 보면 돼요. 근데 실제로 자폭하지 않으면 이거 실제로 못 받아내요. 자폭하지 않으면 실제로 못 받아냅니다, 이걸.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유형이 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나도 이렇게 하는 내 상황을 갖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마 동생이라든가 언니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식구들끼리도 나중에 돈 앞에서는 식구들끼리도 뭐 그렇게 되죠. 아주 친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돈 앞에서는 식구들이 안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자, 어쨌든 이런 유형이 뭐가 된다? 이자가 명의신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자, 세 사람이 걸린 게 있어요. 이걸 이제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중간 생략형이 있습니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생략되는 형태예요. 자,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C가 있고. 자, 지금은 듣고만 넘어가세요. 유형을 잘 듣고 넘어가시면 다음 공부할 때
조금은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자, A가 뭐냐면 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B가 뭐냐면 매수인입니다. 자, A, B 사이에 뭐가 체결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자, 그럼 A와 B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등기는 어떻게 넘어가야죠? A에서 B로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죠? 근데 사기는 내가 일단 내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명의로 등기하는 순간에 세금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내 명의로 등기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경매를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한테 부탁을 한 거죠. 계약은 내가 하긴 하는데 내 명의로 등기 못하니까 내가 데리고 오는 사람한테 좀 등기 좀 해줘. 그럼 계약서를 몇 개 쓰는 거예요? 2개 쓰죠. 본 계약서, A, B 사이 계약서 쓰고 가짜 계약서 A하고 C 사이에 계약서가 들어가야지만 등기가 되죠. 그래서 B와 C 사이에서는 일단 야 내가 사는데 네가 좀 네 명의로 좀 해줘 라고 하죠. 얘가 오케이 하면 B와 C 사이에서는 뭐가 맺어져요? 약정이 맺어지죠. B와 C 사이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때 이제 이 B는 다시 아까처럼 A한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등기를 누구한테? C한테 넘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가 2개가 써집니다. AB 사이의 계약서와 AC 사이의 계약서. 이제 AC 사이의 계약서는 어떻게 돼요? 가짜 계약서죠.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중계약서 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요게 얘가 산 사람이 얘가 매수인이죠. 산 사람이 중간에서 어떻게 돼요? 생략된 형태죠. 그래서 이거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중간 생략 등기와 헷갈리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해주고 나중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와 중간 생략 명의신탁의 차이점을 한번 나중에 이제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유형만 한번 보고 넘어가요. 자, 여기서 보면 한번 보죠. 신탁자와 수탁자 한번 찾아보세요. 신탁자가 누굴까요? 자, 신탁자는 실권리자죠? 여기서 실권리자가 누구? 예, 얘가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누굴까요? 예, 얘가 뭐가 된다? 수탁자. 수탁자는 등기부상 명의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효력이 일단은 어떻게 될까요? B와 C 사이에서 맺어진 명의신탁 약정 어떻게 되죠? 약정은 예, 무효라 그랬죠.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도 어떻게 돼요? 예, 무효라 그랬죠. 등기도 무효예요. 그럼 소유권은 어디로 넘어갈까요? 무효가 되면서 법적으로 원위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넘어가요? A. 그렇죠. 원위치 되니까 A한테로 넘어가죠. 도로 원위치 된다 그러면 돼요. 요게 이제 다음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는 소유권은 B에게 귀속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등기는 원위치 되고 당연히 얘는 얘한테 넘겨줄 또 의무가 있겠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유형. 그럼 매매계약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은 불법일까요? 일단 불법을 있는 건 따지면 되겠죠? 불법일까요? 적법일까요? 네, 매매계약 자체는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죠? 매매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수탁자가 아까처럼 요 상황에서 나쁜맘 먹으면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어 버리죠. 자, 팔아먹습니다. C에게 C가 아니고 D인데요. 팔아먹습니다. 그럼 D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악의적으로 팔아먹었다. 제3자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럼 아까 여기서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횡령죄가 성립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되는데 왜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느냐? 자, 이제 횡령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자. 어딘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횡령. 자, 횡령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횡령과 절도와 비교를 해봅니다. 절도가 뭐예요? 훔치는 거죠. 횡령도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절도죄와 횡령죄가 차이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남이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돼요? 훔치는 거예요. 횡령도 남이 갖고 있는 걸 훔치는데 문제는 횡령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남의 거예요. 자,
절도는 어떻게 돼요? 일단 남의 거죠.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남의 거 갖고 이게 흔히 말하는 절도라 그러죠. 근데 횡령도 남의 거예요. 분명히 남의 겁니다. 근데 남의 건데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횡령죄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회사. 누가? 그렇죠. 격리여 직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횡령해요? 네, 남자. 애인 때문에. 애인 때문에 횡령하죠? 네. 이 애인 때문에 회사 돈. 근데 격리여 직원 보세요. 격리여 직원에서 돈은 내가 갖고 있죠. 누가 맡겼어요? 네. 회사 돈을 격리여 직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가지고는 있는데 내 거가 아니죠. 자, 여기서 보시면 보죠. 야, 네가 좀 갖고 있어. 네가 좀 갖고 있어. 얘가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자, 내가 갖고 있지만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얘한테 맡겨놨지만 얘가 원래 줘주고 얘가 들고만 있는 것 뿐이지 가지고만 있지 얘 거는 아니죠. 자, 쉽게 얘기하면 격리여 직원 횡령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내 거 아니지만 누구 수중에 있다? 내 수중에 있다. 그거를 내 걸로 만들면 이게 횡령이 되는 거예요. 절도랑 좀 틀리죠? 자, 그럼 이게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요. 작년, 재작년 판례입니다. 아, 이제 작년 판례구나. 아, 자꾸 한 해만, 시험만 자꾸 지나가면 한 해가 자꾸 넘어갔다가, 잠깐만요. 아직까지는 작년이에요. 아직까지는 작년.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작년 판례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게 왜 횡령죄가 아니냐? 이거 누가 물건 맡겼어요? 비가 맡긴 건가요? 네. 속으로 보면 그렇죠. 야, 네가 좀 등기해줘. 그러나 법적으로 겉으로 보면 누가 맡겼어요? 그렇죠. A가 C에게 맡긴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B를 대상으로 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 네,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럼 이렇게 넘긴 거지. B가 직접 여기는 어떻게 돼요? 소유자인 A가 직접 네가 좀 갖고 있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얘는 뭐가 된다? 횡령죄가 성립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B가 직접 맡긴 게 아니다. 법적으로 겉으로 따졌을 때는 누가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를 대상으로 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지금까지 이제 횡령죄가 성립됐다고 했다가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뒤집어진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횡령죄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뭐냐면 중간 생략형이에요. 자, 지금은 유형만 간단히 볼 겁니다. 이 안에 보면 판례들이 아주 복잡하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아주 복잡하게 배우시면 되고 저는 겉만 일단 훑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명의신탁이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 있어요. 자, 요거는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어요. 자, 여기에 얘가 뭐가 매도인이고 얘가 뭐가 된다? 매수인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그 다음에 A와 B가 뭐 한 거예요? A와 B가 네, 등기를 한 겁니다. 정상이죠? 네, A와 B가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A와 B가 등기했어요. 그럼 정상인데 왜 옆에 C가 붙어 있고 이게 계약명의신탁이냐? 일단 얘가 사긴 샀어요. 근데 자기 돈으로 안 산 거예요. 예. 누구 돈으로 샀다? 예. 야,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네가 좀 사줘. 이렇게 한 거예요. 주택 같은 경우도 많고요. 옛날에는 주택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계약명의신탁 유형에서 보면요. 주택 같은 경우가 판례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랑 민법에서 보면 주택과 관련된 판례가 많이 나와요. 이 경우 돈 대줘가지고 산 거. 왜 이런 말 나오느냐. 옛날에는 1가구 1주택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청약통장 가지고 한다면은 나중에 또 청약을 못하죠. 지금은 뭐 이렇게 집 있는 사람도 청약 가능하죠. 통장 다시 만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집 있는 사람이 집을 한 채 더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집 없는 사람에게
네가 좀 사놔라 뭐 해가지고서는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자, 요즘은 또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농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돈 대줘가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저기 공부는 안 했죠. 농지법까지 아직 공부 안 했죠. 공법은 어디까지 나가고 끝냈어요? 네, 주택법까지 하고 끝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1월달부터 다시 회전할 텐데, 농지법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공부 안 해도 알 거예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되고, 농사를,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을 내가 좀 사야 되거든요. 몇 년 뒤에는 여기가 뭐가 돼요. 그 땅을 사야 되는데 나는 못 사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현재 있는 농민한테 돈을 대줘가지고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포 쪽에 가면요, 내 땅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김포 이렇게 나가면 거기 왜 농지들 많죠? 왜? 예, 여기 시흥도 마찬가지예요. 내 땅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외진 땅들이에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다 이렇게 돈 줘가지고 일단 겉으로는 사게 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때 B와 C사에서는 면시탁 약정이 어떻게 된다? 맺어지겠죠. 신탁자와 수탁자 찾아볼까요? 신탁자가 누굴까요? C. 자, 신탁자는 실권리자죠? 여기서 실권리자가 누구예요? C. 예, 그렇죠. 얘가 돈 대준 실권리자죠? 얘가 일단 실권리자. 이거는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고, 그럼 수탁자는요? 예, 얘가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이제 B와 C 사이에 맺어진 면시탁 약정은 어떻게 된다? 면시탁 약정 기본적으로 무효라 그랬죠. 자,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된다? 자, 등기가 기본적으로 다 여기서 뭐가 돼요? 무효였죠?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유효도 아니에요. 네. 자, 그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이악이 구분합니다. 자, 매도인이 선이냐 아니면 악이냐에 따라서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어떻게 된다? 유효하고요. 매도인이 악이라면 등기가 무효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게 유무효가 갈라집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여기 이제 실명법에 있거든요. 실명법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실명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권 변동 무효다 뒤에 한마디가 더 있는 게 있어요.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무효다. 그리고 다만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여기서 얘예요. 왜? 계약의 당사자죠? 계약의 당사자는 A와 B니까 얘가 일방 당사자 되고 얘가 명의시탁 약정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면 무효다 뒤에 그러하지 않으니까 유효가 되는 거죠? 바로 왜 이 규정을 만들었냐?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A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A가 B와 C사에서 명의시탁 약정 사실을 모르면서 팔았는데 이 등기가 무효다라고 한다면 소유권 어떻게 돼요? A에게 도로 귀속되죠. 문제는 소유권 A에게 귀속되니까 후속이 따라옵니다. 뭐가 문제예요? 돈 내줘야죠. 그렇죠? 자, 무효가 되면서 얘가 받은 돈 어떻게 돼요? 내줘야죠. 자, 그러나 내주거나 아니면 얘한테 다시 등기에 넘어가거나 등기해줘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봐요? 네, A가 피해를 보죠. 그래서 모르면서 팔았을 때는 일단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규정은 누구를 보호한 규정이다? A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데 만약에 A가 B와 C사에서 명의시탁 약정 사실을 알면서 팔았다면 굳이 법적으로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요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더라. 자, 마찬가지로 B가 등기부상 명의자죠. 얘가 D한테 팔았습니다. D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되죠.
제3자에게 어떻게 돼요? 선의하기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예,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고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뭐가 성립되지 않는다?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또 아까 횡령이라는 게 뭐 있었어요? 물건을, 자, 어떤 것을 맡겨둔 사람이 그것을 내가 취했다면 이게 횡령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이건 또 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옛날부터 꾸준히 나왔던 판례인데요. 자, 지금 C, B가 C를 대상으로 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C가 B한테 뭘 줬어요? 돈을 줬죠. 그러면 만약에 C가 B한테 돈을 줘놓고 이 돈을 네가 가지고 있어라. 내가 자, 찾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라고 했는데 돈을 맡겼는데 돈을 썼다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건 횡령죄예요. 자, 돈을 맡겨놓고 돈을 썼다면, 맡겨놓은 돈을 빼먹었다면 이거는 횡령죄입니다. 근데 돈을 줘가지고 뭐 한 거야 지금? 예, 일단은 부동산을 샀죠. 얘가 직접 부동산을 맡긴 게 아니라 돈을 맡긴 거예요. 그 돈을 줘가지고 부동산 사게 한 거죠. 사게 한 거니까 자, 이 부동산을 직접 맡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돈을 줘가지고 사게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이걸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자, 그래서 횡령죄가 저기만 횡령죄고요. 요 두 가지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형을 한번 봤습니다. 이게 잘만 여러분들 한 2번만 공부를 하면 유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유형만 파악된다면 문제 충분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모르더라도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라. 아, 이런 게 뭐다?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의 이 그림을 통해서 개념만 파악했다면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352페이지. 한때는 이 350페이지 경매, 공매, 권리 분석 하는 부분이 많이는 세 문제까지도 나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출제 빈도가 점점 줄어들더라 보니까 그래서 보통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지만 되는 부분이에요. 경매를 개업중개사가 권리 분석해주고 취득할선해줄 수 있죠. 원래 이 경매 업무는 누구의 업무라고 그랬죠? 누구의 업무다? 네, 변호사 업무라고 그랬죠. 변호사가 아닌 자가 경매 업무를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인데 중개사법에서는 이 업무를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해놓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업무는 중개행위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부터 이 경매, 공매, 권리 분석해주고 취득할선 이거 한번 해봐라. 권리 분석한 다음에 이 물건에 경매 물건에 대해서 네가 한번 낙찰 한번 들어가 봐라. 자, 권리 분석은 뭐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고 그 안에 있는 권리를 분석하는 거죠. 취득할선이 뭐냐면 권리를 분석한 다음에 이걸 네가 한번 가서 해봐라라고 해주는 건 취득알선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는 뭐예요?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매각 장소에 들어가가지고 낙찰받는 거죠. 이 사람 대신해서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걸 매수 신청을 대리한다. 자, 그럼 이거는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네, 이거는 중개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률 사무라 그래요. 법률 사무지 중개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주에 공부했던 거, 그러면 경매, 공매 업무를 하는데 중개사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요? 왜 안 돼요? 금방 뭐라 그랬죠? 금방 이거는 뭐가 아니다? 중개 행위가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중개사법이 적용되진 않아요. 다만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때는 대법원 규칙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고 이거는 일단 중개사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게 왜 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간단해. 다시 한번. 이 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회사의 업무가 아니다. 중개 행위가 아니다. 중개인은 알 써놓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매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경매 개념이 뭐예요? 그냥 간단해요. 경매란 경쟁 매각이에요. 경매란 뭐다? 경쟁 매각. 그냥 간단해요. 용어 별거 아니에요. 알면 간단합니다. 모르면 뭐 거창한 것 같지만 모르면 거창한 것 같지만 알면 간단해요. 경쟁 매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뭐 골동품 경매 영화 같은 데 보면 자 얼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그림 경매 같은 거 혹시 그거 보셨어요? 네, 그림 경매 같은 거 보면 자 최저가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가격이 안 나올 때까지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낙찰되는 거죠. 자, 이게 경쟁 매각이에요. 자, 근데 여러 가지 경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경매는 무슨 경매다? 부동산 경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는 어느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냐면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배울 부분이 이제 민사집행법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경매는 무슨 경매다? 앞에 뭐가 없어졌다? 부동산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는 자, 경매 이제 종류를 봅니다.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강제 경매부터 강제 경매와 그다음에 또 임의 경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강제 경매는 뭐에 의해서 한 경매냐면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다라고 해요. 이거를 집행권원은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 경매를 뭐라 그랬죠? 다른 말로 강제 집행이라 그랬죠? 자, 집행이란 강제 집행이에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입니다. 뭐라고 했죠? 금방?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 그러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 그럼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문서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 법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한 문서. 대표적으로 판결문 있죠. 판결문.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확정된 판결문이 있어요. 확정된 이행 판결문이라고 합니다. 판결문. 언제까지 얼마를 줘라 이런 식으로 이행 판결문이 있어요. 자, 저거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해줘서 조정줘서 이런 것도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보세요. 집행권한에 대한 의미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하나 더 보면 공증된 금전 채권 문서라는 것도 집행권에 해당돼요. 요거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거죠. 자, 공증된 금전 채권 문서. 요것도 집행권에 해당됩니다.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알쓸신잡이라는 거 알아두면 쓸데없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알아두면 쓸데가 있어요. 자, 시험 문제는 집행권에 대한 개념만 일단 나오고요. 집행권에는 뭐가 있다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려면 일단 집행권 이런 거 있다라고 알아두면 편하겠죠. 자, 공증된 금전채권 문서. 이게 뭘까요? 공증받았는데 어떤 문서예요? 금전과 관련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금전 채권문서의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의 문서, 차용증 있잖아요. 돈 빌려줄 때, 여러분들이 돈 빌려줄 때, 야, 돈 좀 얼마 빌려줘 그러면 꼭 뭐를 써라? 저 통장으로 보내줄게. 요즘 이렇게 쏴주죠, 왜? 근데 빌려줄 때는 엎드려서 빌려가지고 줄 때는 네, 서서 준다 그러죠. 서서도 아니에요. 공중에 떠가지고 줘. 받는 사람이 엎드려서 바닥에 기어가지고 받죠. 그래서 가능하면 금전 관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자, 이때 여러분들이 돈 빌려줄 때 뭘 하냐면 차용증을 씁니다. 근데 차용증 해가지고 도장 찍고 해서 보관했다고 해서 그게 집행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 빌려줬다는 것을 뭐 하기 위한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돈 빌려주죠. 그랬다가 돈 안 갚죠. 그럼 그 차용증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돼요? 근거로 해서 뭘 제기해요? 네, 소송을 제기하죠. 얘가 이렇게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는데 그 이전에 이 뭡니까? 차용증에다가 일단 뭘 하게 되면 공증을 받아놓으면. 여러분들 공증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뻑하면 공증하자는 얘기를 의미로 많이 하더라고요. 공증 왜 해요, 근데? 공증하는 이유? 법적으로? 맞아요.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요.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원래 공증을 받으려면 문서부터 다시 써야 돼요. 문서를 누가 써야 되냐면 공증인이 직접 씁니다. 직접 이렇게 뭐 써가지고 공증받는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공증인이 직접 이제 차용증을 다시 써요. 써가지고 그 공증인이 공증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한 마디 더 해요. 만약에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라는 취지를 적어놓고 나서 공증을 딱 해놓으면 이 공증문서는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죠.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나중에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바로 그 문서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차용증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냥 판결문 나오면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집행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공증을 받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그게 곧바로 뭐가 되는 거? 예, 집행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공증을 받아놓는 게 좋아요. 거꾸로 돈 빌려 받을 때는 공증 받지 마세요. 괜히 돈 며칠까지 못 갚는다 그러면 못 갚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 갖고 바로 경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앞과 뒤를. 자, 요것도 뭐가 되는 거? 뭐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자, 이런 집행권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 강제경매고요. 임의경매는 이거를 뭐라 하냐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라고 하는데 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담보권과 관련돼서 어떤 권리가 있어요? 담보 설정하는 거. 여러분 대표적으로 저당권 있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뭐 질권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저당권 하나만 하죠. 저당권 설정해놨다가 만약에 어떻게 해요? 돈을 못 갚죠. 집에 담보 설정했습니다.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경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또 뭐 좀 다시 한 번씩 최고를 한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못 갚으면 이 기간이 이행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돈 못 갚고 있으면 한 번 더 최고를 하고 당신 지금 돈 못 갚고 있는데 갚아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요즘은 돈을 못 갚으면 바로 경매가 들어온다 그러대요. 요즘은 그렇다 그래요. 근데 어떤 은행에서는 뭐 최고 한 번 더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은행은 아예 지급 시기가 딱 지나버리면 바로 경매를 신청해버린대요.
어차피 밑자료 번전이고 쟤네들은 밑자료 번전이고 왜 나중에 경매 취하러 가면 비용 다 누구한테 청구하니까 이 사람한테 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경매를 바로 신청해 놓으면 돈이 더 잘 들어온답니다. 최고자 하나 날리죠. 등기우편 보내봤자 소용없대요. 근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행기가 도래되고 자 이제 이 조건이 뭐냐면 임의경매 즉 저당권의 경매 조건은 이행기가 도래되고 이행지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이행기가 도래된다는 건 무슨 뜻? 이행기가 도래된다는 것은 갚을 날짜가 왔죠? 이행지체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 계속 돈을 못 갚고 있죠? 그때 바로 경매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당권 만약에 설정했을 때 돈을 제때 못 갚을 때 설마 뭐 이렇게 조금인데 뭐 경매 안 하겠지라고 했는데 바로 경매 신청한대요. 그것이 효과가 더 좋답니다. 나중에 경매 취하면 하는 거니까. 나중에 경매 취하하면 되는 거죠. 돈 받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괜히 비용만 더 날리는. 비용 고스란히 누구한테 받아내요? 고스란히. 예, 채무자한테 받아내요. 은행에서는 이 비용까지 다 줘야 된다. 다 받아냅니다. 이게 경매가 딱 들어온 순간에 아차 싶죠. 그래서 돈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경매가 뭐가 된다? 이미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종류, 시험 문제 경매 종류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경매 종류에 대한 부분 구분해봤고, 자, 그 다음에 공매라는 개념만 한번 보죠. 아까 제가 박유천 얘기를 했었죠. 박유천이가 뭐 못 내가지고 세금 못 내서 30매덕짜리 아파트가 지금 공매 처분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세금의 한 반 정도 낸 모양이에요. 내면서 공매가 취하됐는데, 자, 공매는 개념을 두 가지로 봅니다. 공공매각 아니면 또 공개매각 이런 개념으로 봐요. 자, 그러면 공매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어떤 것이냐면 압류부동산 공매와 그 다음에 또 비업무용 업무용 부동산 공매로 나눠집니다. 자, 공매는 지고, 자, 압류부동산 공매와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로 나눠져요. 압류부동산 공매는 금방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세금을 체납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세금을 악성 체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랬죠. 왜?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 그러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연예인들도 지금 체납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럼 체납하면 어떻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압류해요. 옛날에 KBS인가? 지금은 그거 없어진 것 같은데, 세금 체납한 사람들 카메라 들고 쫓아가지고 문 따고 막, 그때 그 최재원인가 하는 아나운서가 해가지고 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옛날 거 한번 보신 분 기억을 나실 거예요. 쳐들어가면 뭐 양주가 뭐 300만 원짜리가 있고 골프채가 몇백만 원짜리 있고 그렇죠. 왜? 네, 그런 거 아마 프로그램 봤을 거예요. 그때 그걸 이렇게 딱지를 붙이죠. 이게 이제 동산 압류라 그래요. 이게 움직이는 건 동산이죠. 양주라든가 골프채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고가 뭐 어떤 가전제품 여러 데가 이제 딱지를 붙여요. 자, 이걸 뭐라 한다? 압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딱지 붙인 건 동산이죠. 이제 부동산을 대신 이제 압류하면 이게 압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 그러면 세무서에서 하는 거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 세무과가 있죠.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런 거를 세무서에서 압류해가지고 세무서에서 공매장 만들어가지고 팔면 그렇죠, 좀.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압류한 다음에 어디로 맡기냐면 자산관리공사라는 데가 있어요. 자산관리공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많이 듣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중개업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 자산관리공사에 맡겨가지고 위탁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근거법이 어디냐면 국세 징수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 같은 건 뭐 지방재정법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세징수법만 일단 언급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비업무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거는 누가 보유하고 있는 거냐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요. 자, 지금 금융기관 하면 은행들이죠, 왜? 근데 금융기관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이거 뭐예요?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비업무용이죠? 이 부동산을 원칙적으로는 취득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무조건 무효가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왜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됐냐? 금융기관에서는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죠. 맘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객으로부터 돈 다 받아가지고 어디다 이거 받아가지고 얘네들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 금융의 기관이 하는 일, 예금 받아가지고 뭐예요? 대출해야죠. 예대마진이라고 그러죠. 예금과 예대마진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먹는 게 이게 금융기관이 하는 일인데, 이걸 갖다가 부동산에다가 투자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만약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무조건 무효로 해놔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이 이런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담보를 설정했던 부동산이 안 팔렸을 때, 이게 담보권 실행을 통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했죠? 자, 저 담보권을 내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얘가 돈 안 갚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뭐 하죠? 경매를 하죠. 근데 저번 주에 한번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 목적물을 경매를 해가지고 나눠줄 때, 이걸 나눠주는 건 변제라 그랬죠? 그냥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순위에 따라서 나눠준다 그랬죠? 그럼 순서대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 저당권이 뒷순위에 올라가지고 나한테도 하면 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동산, 업무용이 아니지만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1월 달쯤 경매 절차에서 제가 요번에는 설명 안 드리고 1월 달쯤 경매 절차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뭘 한다? 바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해요. 자, 이 부동산을 마냥 보유하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처분해줘야 돼요. 처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아마 알 거예요. 이 부동산이 뭔지를. 이거 잘만 하면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서 해준 나온 이런 부동산들을 받아가지고 중개를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들을 일단은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자산 관리공사에 맡겨서 처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공매다. 자, 개념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고요. 요즘은 공매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와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공개 매각 장소를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뭘로 하냐면 인터넷으로 합니다. 온비드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개념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개념만 일단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이 정도 일단 구분을 해보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교재 356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 절차 있죠? 좀 쉬죠? 쉬었다가 이 경매 절차 부분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